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1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우리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2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쭉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을 모두 샀어요. FOMC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온다?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머니쇼 플러스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FOMC 이후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인사이트에서 시장 전반 함께 훑어보시고요. 또 이어지는 투자 노하우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에 또 굵직한 이벤트들 더해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원리버, 강하나 작가와 함께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태리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오늘 양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는데요. 약 2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을 확대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0.2% 내린 4,135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좀 상승폭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0.39% 오른 93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정오를 기점으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3,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이 3,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개인도 8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98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은 34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반면 개인은 장 막판 들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503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0.3%대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강세 시연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주식 예탁 증서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만 하이닉스 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일 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검토 중이라는 점에 주목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58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올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순환매 장세를 보이던 조선과 방산주들이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이 1%대 하락하면서 57만 1,000원에 마감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8%대 하락하면서 9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들어오는 수급이 조금 덜한 모습입니다. 오늘 0.1%대 약보합 마감했고요. 반면 ABL 바이오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이 알테오젠 이전 상장이 공식화되면서 바이오업계의 시선이 4위인 ABL 바이오로 옮겨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일라이릴리와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대 강세로 20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FOMC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3%대 강세, 코오롱 티슈진이 2%, 페트론이 오늘 5%대 강세 보여줬고요. 삼천당 제약도 어제에 이어서 5%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투자 노하우에서 강하나 작가와 함께 짚어볼 예정이니 채널 고정하시고 그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 외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백은 알츠하이머병 관련 유전자를 표적하는 리보엑산을 자체 개발한 약물 전달 플랫폼과 결합한 뇌 질환 치료제의 전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12%대 강하게 올랐습니다. 48,35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의 종목들도 모두 일제히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아나를 비롯한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들이 모인 메디컬 AI 얼라이언스가 미국 트럼프 일가와 연계된 나스닥 투자사 도미나리 홀딩스와 손잡고 헬스케어 AI 플랫폼인 라이프 네트워크스의 미국 진출과 또 코인 기반 비즈니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셀바스 AI도 20%대 강세, 메디아나도 22%대 급등했고 이외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50전 오른 1,470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환율 방어에 당국이 개입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이어지고 있고 또 FOMC 결과를 앞두고 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관망세도 짙은 모습인데요. 앞으로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 대비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면서 시장 전반에 짙은 관망세가 형성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38%, S&P 500 0.09% 하락했고요. 나스닥만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어제 호재가 나온 엔비디아는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 종목 리포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어제 3% 넘게 빠졌던 테슬라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버크셔는 워렌 버핏의 은퇴를 앞두고 1.18% 하락 마감했습니다. 10월 구인 건수는 전망과 달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해고 건수 또한 늘어났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떠나는 자발적 이직률은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DP에 따르면 4주 동안 미국의 민간 고용은 주 평균 4,750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낙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94,000달러대까지 뛰었습니다. 다시 조금 내려와서 9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게 유력해지면서 유동성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국채금리는 내일 연준이 내리긴 내리지만 매파적 인하를 할 거란 예상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금리 1.6bp, 2년물 금리 3.2bp 올랐습니다. 금은 0.57% 오른 4,2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라크 원유 공급 재개와 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주시하면서 이틀째 하락 마감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관련해서 미중 양측의 엇갈린 입장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대중 수출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블랙웰 칩 같이 이 첨단 칩은 여전히 제한됐지만 이 소식에 UBS는 중국 시장 일부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35달러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현재가가 184.97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달리 미 의회와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미 상원 일부 의원들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중국 역시 적극적인 수요를 보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자국 칩을 이용하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H200 도입의 자체의 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허용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향후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확대가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라클의 실적이 장 마감 후 발표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빅 이벤트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결과가 발표되고요. 바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건 바로 향후 금리 전망일 것 같습니다. 금리 결과와 함께 발표되는 점도표와 이 대차 대조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할 텐데요. 9월 점도표에선 연준이 내년에 1회 인하만 반영했는데 이 전망을 고수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대차 대조표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2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면 결과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 오늘까지 미국이나 우리 시장은 좀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눈치 게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FOMC 결과 기다리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 변동성이 또 상당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마감 상황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민재기 팀장님 오늘 시장 리뷰 한번 먼저 해볼까요? 뭐 폭풍 전야의 폭풍 전야. 고요함. 어, 네. 근데 이럴 때 왜 오늘 너무 눈치 게임이 좀 헷갈리는 게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오늘? 하이닉스 샀습니다. 그니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은 또 장중에 10조도 제가 판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7조 3천억 원대로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눈치 게임인가요, 이것도? 네,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있는 이벤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거의 88%로 맞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이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내년에 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예.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음. 좀 내일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4시 반부터인가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좀 보고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좀 관망 심리가 상당히 짙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최근에 거의 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지금 며칠 동안 마감이 되고 맞아요. 있는데 오늘 우리도 지수는 사실은 좀 제한적인 등락이었는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가깝게 많은 그런 흐름이 맞습니다. 만들어져서 일부 뭐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라든지 그렇죠. 바이오주들 대장주들 움직이면서 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묶어놓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단 대표님, 근데 또 시장 결국에는 계속 순환매는 또 계속 빠르게 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뭐 어제 이야기했을 때 이것도 강세장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장 섹터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떠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의 전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순환매 성격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강세를 보여왔었던 업종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반짝 올랐던 종목들이 또 오후장 들어서서는 약간 조정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오전장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가 갑자기 치솟는 그런 종목들이 맞아요. 나타났었는데 개별 모멘텀 플레이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니 해도 FOMC 회의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맞아요. 대형 이벤트가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그래도 틈새 시장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업종 바이오 업종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생물 보안 법안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주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급 상황 안에서 그래도 종목을 찾아 나서는 네. 움직임들이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셀바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또 단단히 또 두각을 나타낸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은 약간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네. 포지션 청산 움직임도 조금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수급의 이동이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면서 그들 안에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움직임들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수가 비교적 선방한 것에 대비해서 종목이 고르게 올랐다기보다는 코스닥 안에서의 대형주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 하면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렇죠. 업종을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지수를 목줄 잡고 네. 견인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하락 종목수가 오늘 압도적으로 네. 많은 하루여서 딱 그 특징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뭐 제약바이오 쪽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인사이트 끝나고 이제 투자 노하우에는 이제 강하나 작가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앞서 이제 뭐 눈치 보기 그리고 금리나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 한번 가려서 볼까요? 긍정적인 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네, 네, 매 맞기 일단 싫어서. 약부터 네. 먼저.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좀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착륙을 잘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기도 좀 슬로우하게 꺾이는데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완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긴축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고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그널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3, 4주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도 이제 지금은 좀 사야 되는 조정이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높게 팔 수 있는 조정 기간이 오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탄탄하게 견고한 미국 경제가 꺾이게 되거나 그때 때마침 긴축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몇 번 내리냐? 그렇죠. 뭐 지금 12월에 금리를 25bp 내리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네.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6년도에 금리를 생각보다 천천히 뭐 내리는 뭐 적게 내리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거는 그게 아닌데 뭐 4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충분히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핑계는 아마 뭐 물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몇몇 최근에 뭐 뉴욕 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졌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물가에 대한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에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공격을 했었는데 본인이 똑같이 지금, 받고 당할 있어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물가가 생각보다 끈끈하게 지금 끈적이면서 안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 핑계가 좀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리긴 하는데 아직 물가를 안심할 단계 아니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약간의 이런 뉘앙스가 시장에 이제 네. 약간의 하방을 만들 수 있죠. 출렁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팀장님 좀 이 긍정적인 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할 때 뭐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했는데 어제 나왔던 졸지 보고서 보면 네. 사실 좀 걱정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구인 공고는 내는데 결국에 채용은 안 하고 해고 더 그렇죠. 많이 하고 하는 네네. 상황이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계속 마른 수건 짜듯이 좀 비용 절감에 이미 나서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AI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 안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냥 표면적인 보고서만 부분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해버리면 사실은 되게 땡큐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뭐 공부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AI 자료를 유료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AI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충분히 그런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고용이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네. 부분이긴 한데 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연착륙 잘하고 있다라고 해준다면
저는 뭐 출렁임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어.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뭔가 금리 인하하는 포인트는 이 고용과 관련된 거는 나쁘게 나와도 뭔가 금리 인하에 이유를 붙이는 것 같고 그렇죠. 좋게 나와도 이유를 잘 붙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끈적한 물가가 현재는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요즘 저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생각보다 방금 이제 고용이 AI 때문에 그런데도 금리를 만약에 낮췄잖아요, 화끈하게. 근데 그러면 물가가 생각보다 더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어려운 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와 빠른 속도로 인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감으로 먼저 좀 땡겨놓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숨죽여서 그 부분들을 며칠 동안 계속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어떤 기준으로 내일 FOMC 결과를 바라보면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준을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김란 대표님 같은 경우에 내일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는 나오고 반대표가 몇 표 정도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략 한 2표 정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잘 갈 거야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내일 뭔가 미장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국내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FOMC 회의가 이미 뭐 예고가 됐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패드워치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확률 자체를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들어서서 큰 폭으로 올라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키워드를 벌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계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19일에 BOJ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한 그쵸. 방향성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아주 그 놀랐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작년 물론 이제 8월. 그때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BOJ 그 총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시그널을 미리 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FOMC 회의 직후에 옆에 나라인 네. 일본에서의 또 그런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또 판도를 새로 짤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연말 분위기를 좀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기 팀장님은 아까 그 질문 드린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까요? 네, 저는 뭐 이거를 예측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내일 기자회견까지 보고 그다음 우리는 권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 기다려요? 헤셋이라는 또 네, 지금 시장은 또 맞아요. 지금 뭐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한다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또 헤셋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햇셋이 이번 회의에서도 비컷 가능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해주면서 자꾸 간섭을 하고 있죠. 네, 네. 간섭하잖아요 네. 또. 그래서 뭐 목금요일 날 만약에 좀 실망감으로 좀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기다리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셋, 흑기사 역할. 뭐 그런 걸 우리가 또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일단 이제 오늘 하나하나 시장에 있었던 뭐 특징주 혹은 섹터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이닉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엄청 많이 사냈습니다. 뭐 금산분리, ADR, HBM4, 램프업 지연 등 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정희 팀장님, 근데 H200 어제 뭐 통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중국은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할까요? 중국의 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진짜 와야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못 믿는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준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그거를 다시 또 무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눈치 보기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래서 이제 반도체 최첨단에 대해서는 자립화를 해야 된다라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 체인을 스스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호주하고도 손잡고 말레이시아하고도 손잡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한몫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 체인을 만들고 있다면 중국은 자신들만의 반도체 밸류 체인의 공급망을 만들 텐데 이거 언제까지 믿고 있다가 한순간에 딱 끊어버리면 또다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 늦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HBM 4가 기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오늘 기사 보면 HBM3 출하량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좋아진는데 하이닉스는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이 계속 포인트로 좀 짚히는 것 같아요. 네. 4를 출시한 상황, 3가 많이 팔린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아마도 주력이 3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캐시카우는 계속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당장은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마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조금 전에 왜 우리 그 HBM이 아니라 그 H200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H200. 예. 그 H200의 HBM3E를 가장 많이 포지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또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근데 중국 들어가는 H200에 HBM3 들어가죠? 일부는 그래 들어간다고 지금 일부가 알려지고 무슨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HBM3 관련해서 옛날 호퍼 부분부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수혜를 SK 하이닉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4 쪽으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네. 있어서 최대한 여기가 수율도 잘 나오고 잘 팔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HBM3의 수명 연장 관련된 부분들이 네. 가장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HBM4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빨리 될 수 있고 약간 네. 노이즈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산업에 있지 않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서 많이 벌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경쟁의 격차를 계속 벌릴 수 있는 이 자신감을 SK 하이닉스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팀장님, 근데 SK 하이닉스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사실 SK 하이닉스 미국 증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ADR. 있어서 네, ADR 때문에.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SK 하이닉스 혼자서 코스피 지수를 좀 버텨주게 하는 네. 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ADR 형태로 미 증시에 상장이 되면 국내 증시에서는 그만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닐지 네. 어떻게 어. 보시나요? 날카로운데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가끔씩 제가 좀 날카로워요. 아니, 항상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거를 제가 한번 받아보면 네. 만약에 그러면 국내에서 안 사고 해외 쪽에 상장된 거 막 사면 그쪽만 좋아지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럴까 말씀이잖아요. 봐. 시장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네. 누군가는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임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차익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네. 그러니까 고평가된 걸 팔고 저평가된 거를 사는 그런 차익 거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에 상장된 ADR만 막 올라가고 한국에 있는 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상장된 것들은 그러면 좀 팔고 이것도 같이 원래는 가야 되는데 이건 안 움직여? 그럼 이쪽을 사면서 결국에는 그 괴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보면 그 괴리가 그렇게 벌어지면 누군가는 그 차익 거래를 이용해서 쇼핑 과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사실 TSMC도 그런 전례가 맞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성시된 거, 대만에서 잘 맞춰서 가는 것도 포인트가 돼서 하이닉스 오히려 더 이제 마이크론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마지막 질문으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이제 디램 접고 HBM으로 올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디램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마이크론의 결정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더 수혜가 커질 건가 아니면 HBM이 좀 더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건가 이쪽에 대한 궁금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근데 디램을 접는다라는 게 완전히 디램 사업부를 철수한다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접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조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서 경쟁사들하고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나도 HBM 쪽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커멘트는 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메모리 쪽도 뭐 D램 쪽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HBM 쪽으로 집중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커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계속 HBM3 우리 잘 되고 있고 맞아요. 인증 통과될 거야라는 것을 한 1, 2년은 계속 이야기해왔던 밀어붙이네요. 거죠. 네. 근데 그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HBM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면 메모리보다는 어쨌든 HBM이 돈을 잘 버니까 그쪽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마이크론도 물론 얼마나 그 비중 조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완전히 접는다는 것보다는 HBM 쪽에 더 포커싱을 두고 우리는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보면 HBM 시장이 계속 커지고 여기에서 가져갔고 먹을 게 많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재기 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인사이트 후반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란 대표님, 앞서 우리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눠봤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 H200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뭐 이런 이야기 쭉쭉 나눠봤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좀 첨언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화두가 지금 SK 하이닉스로 그렇죠. 쏠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처럼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요. 네, 뭐 오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HBM 출하량이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는 사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D램 같은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확실히 SK 하이닉스보다 HBM에서는 뒤처진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을 빠르게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범용 D램 쪽 그리고 서버용 D램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램이 상대적으로 배척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아까 잠시 주셨었는데 D램 너무 좋은데 왜 배척을 하나 네. 이거죠. 네.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럼요. D램도 정말 지금 쓸 곳이 많고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이제 증설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삼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할 텐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최근처럼 SK하이닉스가 쭉 올라가다 보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 투자자들의 시선이 또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작년에 한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짓눌렀었던 것이 바로 중국발 뉴스예요. 딥시크였었거든요. 딥시크. 그래서 이번처럼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자꾸 내재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딥시크를 분석을 하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놀랐었던 거였거든요. 가성비가 좋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마만큼 빠르게 뒤쫓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의 참여자들이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26년도에도 중국에서의 어떤 이슈가 전해진다라고 네.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이슈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참 애매합니다. 이런 뭐 기술 유출 같은 것도 있고 H200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입지 않을까. 양면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보셨을 때 이 정말 큰 그림을 봤을 때 FOMC 결과 유무와는 좀 별개로 반도체는 우상향일 거라고 보시죠? 그럼요. 반도체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AI 인프라 투자를 아마 내년 초 되면 아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 소식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초에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요. 그러한 금액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결국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반도체 쪽이 가장 먼저 낙수 효과를 받는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 본다면 점진적인 우상향이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이슈들이 자리할 때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일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셨을 때 리스크로 보시는 것도 있습니까?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발 이슈에 그리고 대해서는 센티 정도. 네, 그런 부분들이 투자 센티멘트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맞아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딥시크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소식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어떤 그 테크적인 그렇죠.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특히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안 올랐으면 모르는데 네.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될 때는요, 굉장히 뼈아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오름폭이 계속될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가면서 다시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발 이슈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가 딥시크 때도 겪었지만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일단 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딥시크 때도요,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러한 그 기업들이 존재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알았는데요.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의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폭이 한 10% 정도 네.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흔들어 놓으면 다우 지수가 또 숨고르게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을 약간은 펀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을 또 중국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거를 미리 발견해내는 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에 앞서서 좀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올랐을 때 네. 꽤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부 또 차익 실현하고 하고. 많이 하락할 때 네. 정말 사고 싶지 않은 그런 때에 약간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만이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리스크를 물어봤던 건 혹시 AI 버블론을 이야기하실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버블론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올해도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하락의 이유를 만드는 게 그렇죠. 버블론이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요. 지금 실물 경기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버블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다소 무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현금, 잉여금을 여기에다가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증시에서는 하락의 명분을 AI 버블론을 찾고자 하지만 실물 경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이제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반도체 길들이 좀 보여요.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서 좀 마음이 많이 놓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섹터 어딜까요? 조방원이 아닐까 이쪽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한 번 더 움직여가지고 다시 시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남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순환매 속에서 방산과 조선이 좀 오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라는 한 해 봤을 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내년에 상황 봐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이런 중론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저는 예스라고. 지금 굳이 뭐 한 번 올랐다고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연말에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대형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진입 타이밍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실적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이들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견인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올해 초처럼 어느 정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오름폭이 많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죠, 올해는. 네. 그런데 이제 내년은 어느 정도 올라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추가 부담감. 수주 이런 게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를 좀 포착을 해서 그럴 때 좀 기회로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주가를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들 요인들이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뭘로 보세요? 저도 어제 안 그래도 조선 이야기하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스미스라고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인도 쪽에 이제 새로 조선소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뉴스인 건데 사실 조선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다 아시다시피 증설입니다. 여긴 증설하면은 그때부터 좀 하락인데, 근데 인도에 가는 것도 증설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투자로 봐야 할지. 투자 플러스 증설 정도가 될 것 같은 같은데요. 말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 임금이 워낙 싸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또 이 조선 선박 건조 관련해서 또 수요가 있는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시장을 계속해서 좀 노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악재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약간은 좀 쪼개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매출 벌어다주는 그 숫자 자체는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악재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 생각하신 악재 방금. 네. 일단 주가가 좀 오를만하면 나오는 얘기가 후판 가격이에요. 철강. 네, 분기마다 후판 가격을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뾰족하게 이 후판 가격 협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질 않고 지금 4분기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3, 4분기 통합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 관세 압박 속에서 제일 힘든 그 고통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에서 물러서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조선 너네 잘 나가니까 그렇죠. 좀 비싸게 사라. 좀 감내해라.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판 가격에서 양보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 마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로스가 일어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는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 안개가 거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고서 진입을 해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관세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철강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또 경쟁하는 분야기도 한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강은 그래도 약간 가격이 조금은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해서 경기를 살리기 시작한 지역들 보시면 뭐 유럽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선박 발주를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자체도 우리가 관세라는 그 항목을 떼놓고 봐도 원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세까지 이제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조선 산업으로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하고의 일단은 계속해서 그 반덤핑 여기가 관련해서 중요하죠, 싸우고 중국이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 4분기 통합 후판 가격 그 협상에서
약간 양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마진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게 됐었을 때 주가 고점 논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또 꺾였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기대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경쟁력, 기술적인 경쟁력을 떼놓고 보면 따를 자가 없다라는 거. 맞아요. 이 점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그 경쟁자가 이제 중국이었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를 찾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뭐 항만 입항 수수료를 뭐 유예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끝일까요? 네. 저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 본다면 결국 그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영역들은 내년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이야기 해봤고요. 시간이 이만치가 않아요.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나? 방산도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뭐 종전이 분위기가 식었다가 다시 트럼프가 열을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과 무관하게 이제 방산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주국방이라는 기조가 갑자기 생겨나서 무기를 많이 앞으로 쭉 사지 않을까. 종전 같은 거는 일시적인 노이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산은 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으로 네, 가도 된다. 뭐 종전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뭐 그 지금 각국마다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주국방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그 동유럽뿐만 아니라요. 중남미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그렇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뉴 노멀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낙수 효과를 국내 방산 기업들이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뭐 수주전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 프로젝트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언론에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을 해서 내년에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네. 쪽이 방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가볼까요? 원전 앞서 이야기한 조선 방산. 사실 뭐 둘 다 큰 기조에서 펀더멘탈 좋고요. 성장성도 좋게 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원전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AI가 묻어 있잖아요. 네. 네. 조방 원 중엔 원이 그래도 퍼스트 옵션이 아닐까요? 저는 한 가지를 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쵸? 눈여겨봐야 될 섹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 좋아요. 네, 이들만 놓고 보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쏠림이 있어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원전 결국에 이제 전력 싸움이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래요. 아마 이제 조만간 통화 화폐는 사라지고 이 에너지가 바로 통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싸움, 네.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에 아마 내년에도 큰 화두가 될 거고요. 결국 전력 에너지원 한다면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원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모멘텀은 이어지리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이 원전은 바로 전력을 만들어내기에는 한 7, 8년이라는 그렇죠. 그런 아주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면 주가가 눌리기는 할 겁니다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마 내년에도 이어지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FOMC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 중심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와 좀 전망 김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바이오 업계에 정말 뜨거운 뉴스가 많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되면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거래가 막힐 수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약바이오의 핵심 변화들, 기회는 어디에 있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진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작가 나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서도 사실 계속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려고 할 맞아요. 때마다 우리 뒤에서 제약바이오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오늘 앞에 네. 이제 시장에서 중심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잖아요. 네네. 저희가 앞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제약바이오는 하지 말자. 아우, 정말요? 뒤에 제대로 귀한 한번 손님 파보겠다. 모셨으니 제약바이오는 네. 뒤에 하자고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밀어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예.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생물보안법 요거가 일단은 제일 큰 화두 같기는 한데 네. 뭐 중국 기업들 견제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 호재를 볼 것 같긴 한데 그 호재가 혹시 CDMO 기업들한테만 국한되는 걸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을 글로벌 바이오 체인의 중심에 두자라고 하는 걸 시작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생물보안법이 얘기가 나온 지도 거의 3, 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3,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씩 지연이 되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로비로 인해서 약간 연기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생물보안법이라는 것도 법안 하나가 아니라 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뭐가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아니면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법안마다 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CDMO가 메인, 중국 기업에게 생산을 맡기지 말아라 이게 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기업 리스트에 우시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랑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대안으로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았었던 건데요. 사실상 이 생물보안법도 좀 지지부진해진 지 뭐 좀 오래되기도 했고. 대가 넘었죠. 그렇죠. 이번에 좀 세게 언급이 된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네,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좀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찌됐든 당선 이후 계속 조금 약간 맞아요. 지지부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조금 더 연내 필수 통과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당장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 기업과 계약을 끊어라는 아니고요. 이게 다 좀 2028년 이후로 좀 지연해줬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만 메인은 우리나라의 서 생산을 해라가 아니라 인도 기업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실상 미국이 미국에서 생산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협박성 들어와서 멘트라는 만들어라.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 방사는 가성비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반도체는 뭐 거의 넘사벽의 기술력을 네. 보여주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어떤 색깔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기술력인가요? 일단 기술력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럼요. 네. 구조적인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력 그리고 조금 더 트렌디함. 그러니까 만약에 ADC라는 항체약물 접합제가 있다,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뭐 DAC, ADC에서 D 맞아요. 드러그 부분을 더 표적 단백질 분해제로 바꾼 뭐 그런 걸 개발한 오름 테라퓨틱 아니면 이제 곧 상장할 알지노믹스의 그렇죠. 경우에도 그냥 RNA 기업이 아니라 멀티 표적, 맞아요. 멀티 편집 RNA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뭐 알지노믹스 이런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튜닝을 잘하네요. 그렇죠. 튜닝을 잘한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CDMO, CMO 제조 쪽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생산을 하는 걸 좀 모토로 잡고 한다라는 빠른 경향이 건 있어요. 진짜 여기서도 잘하나 봐요, 빠른 우리나라. 거. 그렇죠. 아. 운전도 우리나라가 그렇고.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그렇게 증설을 하는데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빠르게 잘 진행해주고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게 네. 강점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나눠볼 텐데 알테오젠 빠져서 뭐 어떻게 되느냐도 궁금한데 알테오젠이 이제 빠지면 네. 코스닥 내에 있는 남아있는 제약 바이오들 중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뭐 ABL, 뭐 리가캠 순으로 있겠지만 그 외에 ADC 말고 주목하는 키워드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RNA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올릭스. 그렇죠. 뭐 이런. 올릭스뿐 아니라 뭐 알즈노믹스 그쵸. 아니면 이제 RNA와 접목시킬 수 있는 RNA. 기술을 보유한 ABL 바이오 네. 이런 식으로 RNA가 비만 당뇨 쪽에서도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틀 전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해외 바이오 기업이 RNA 기반의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맞아요.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RNA는 이제 비만 당뇨 쪽에서도 각광을 받을 거고 이제 ABL 바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BB 셔틀 뇌혈관 장벽 2가 플랫폼에 접목시켜서 뇌질환도 가능할 거고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이제 RNA의 확장성이 이제는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RNA가 더 각광받는 이유는 이렇게 확장성이 입증이 된 것도 맞지만 이제 RNA라고 했을 때 렉비오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렉비오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RNA 간섭 기반의 치료제인데요. 원래 siRNA, 이 RNA 간섭이라는 네. 기술이 역사적으로는 희귀질환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치료제는 만성질환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팔리겠죠, 희귀질환보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 보험 등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렉비오의 이런 질환군 적응증 확장도 각광받는 가운데 뭐 어쨌든 이걸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ST팜이 이걸 수주를 받는 업체다 보니까 CDM으로요? 최근에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ADC와 RNA, 뭐 비만 당뇨는 죽지 않는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조금 더 올라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AI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AI 의료 AI 정말 맞아요. 강했죠. 시총도 최근에 많이 커졌고 이제 AI는 지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순수 바이오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네. 더 매력이 있다고 느끼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AI 바이오 쪽은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비상장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는 바이오 분야 중에 AI 바이오가 되게 요즘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AI 바이오 그리고 RNA, ADC 이 비만 쪽 이렇게만 딱 보셔도 키워드가 다 끝날 것 같고 알테오젠은 사실상 코스피 이전을 한다라고 공식화하면서 코스닥 살리기 운동의 수혜를 약간 못 받는 지금 좀 아쉽죠? 네, 느낌입니다. 코스닥 살리기를 최근에서야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자금이 결국에는 코스피 이전 시 맞아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수혜는 분명히 내년에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던 알테오젠에 앞서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종목들이 네. 사실 네. 그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컸었잖아요. 네. 패시브 자금 뭐 유입 기대감 다 있었지만 알테오젠은 그 선배들이랑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 올랐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다 올랐었고요. 그 이후의 하락은 단기 상승으로 인한 하락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오는 시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갑자기 실적이 조금 꺾이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예요. 이전 상장으로 인한 하락은 아니고 당연히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적 성장이 필수적인데 그쵸. 그게 꺾였으면 당연히 뭐 실적과 네. 함께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내년부터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SC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내년에 맞춰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적이 꺾이지 않는 순간에 이전 상장을 해야 그게 아주 좋은 타이밍일 거라고 회사 측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 기존에 이전 상장을 했었던 기업들과는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3개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RNA, 렉비오, AI 바이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어서 요거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이든지 유튜브 통해서 비만 치료제 쪽 이야기를 많이 커버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쪽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내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쪽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얘기하기를 주사 제형이 시장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구용은 글로벌 증권사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10%대 혹은 많아야 20%대만 네.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시장이 그냥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사 제형의 시장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보조 개념이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유지요법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병용요법으로도 사용이 되기 매우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심각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냥 경구용을 써도 돼요. 우리가 20%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주사 제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주위에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당연히 경구용이 더 니즈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도 크지만 그 큰 시장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게 경구용 시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포글리프론, 일라일리 올포글리프론이 내년에 승인될 맞아요.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 추이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관련해서 인수 쟁탈전이 또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의 저분자 화합물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임상 데이터가 성공하면서 장중 1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펩타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분자는 원가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좋잖아요. 있을 거고 대량 생산도 용이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막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로의 개발이 어렵다라는 것. 근데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은 이중, 삼중 다양한 타겟으로 개발이 굉장히 용이하지만 원가가 높다라는 그런 단점들, 그러니까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장단이 분명히 존재해서 저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비만 쪽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두 개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일라일리 올포글리프론도 저분자 화합물이니까 분명히 그쪽에서 인수쟁탈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미 마드리갈이라는 메쉬 쪽 지방간염, 그러니까요.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최초의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사가 저분자 GLP-1을 선급금 1,600억 주고 사왔거든요. 중국 기업한테.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어제도 화이자가 GLP-1 경구용을 선급금 2,000억 원 주고 사왔어요. 네. 그 다 중국 기업한테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살 데가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개발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우리나라도 일동제약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계약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데이터가 조금만 괜찮아도 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동제약의 저분자 쪽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분자 펩타이드 뭔가 이거를 그러면은 갈라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둘 다 좀 간다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같이 것 가야 같아요.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그쵸. 기반으로 맞아요. 이제 메세라이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연말에 임상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D&D 파마텍과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됐을 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새 장기 지속형 이것도 좀 키워드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도 같이 갈 키워드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다만 이제 장기 지속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가겠지만 이제 경구용 시장이 내년에 조금 더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는 이미 장기 지속형에 관심 많이 받았던 네. 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경구용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장기 지속형은 당연히 끌고 가는. 다만 여기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한두 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뭐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의 종목이 뭐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로켓헬스케어 이야기를 네. 하실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대표님도 네.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로켓헬스케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여기 밸류를 볼 때는 밸류 포인트를 오가노이드로 봐야 될까요? AI 바이오로 봐야 될까요? 이거 좀 저도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는 완전 그냥 장기재생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AI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재생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지금은 당뇨발 쪽, 족부궤양 쪽의 패치를 메인으로 잡고 있고 그걸로는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고요. 미국 공보험 등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입증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더 나아가서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 분야는 연골재생 쪽입니다. 맞아요. 연골재생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코오롱 티슈진, 넥스바이오메디컬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그냥 연골재생은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뭐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고 비만 환자가 많으면 골관절염도 늘어납니다. 무릎 골관절염이 가장 큰 골관절염 시장이거든요. 비만이면 당연히 무릎이 안 좋은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쪽도 시장이 제일 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만과 더불어서 같이 커지는 시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연골재생 플랫폼이 지금 로켓 헬스케어가 좀 밸류 드라이버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연골재생 쪽도 이제 임상에 들어가서 내년이면은 결과들이 내년에 어차피 바로 다 나오고요. 예, 맞아요. 상용화도 늦어도 내후년에는 어차피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골재생을 어떻게 패치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신기하죠. 이게 무릎을 열어서 패치를 넣고 그 닫으면은 재생이 되는 플랫폼인데 이게 그냥 패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패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그렇죠. 유도체. 이걸 접목시켜서 유도를 해줘서 거기서 재생을 야기하게 만드는 패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패치가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약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집트 쪽에서 이 패치를 사용하기 전후의 임상 데이터들을 논문으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한테 특정 기술을 접목시키고 나서 특정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열어서 볼 수가 없어요. 약간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게 되나 봐요.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전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계약이나 여러 MOU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집트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이제 뭐 선진국은 아니다 예, 보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제 우리 원리버님의 뭐 텔레그램도 보다 보면 최근에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 타이밍 좋게 정말 상장을 하는 건지도 맞습니다. 진짜 궁금하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면 네. 요새 타이밍 맞게 그렇게 멋진 기업들이 좀 잘 나오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AI 바이오나 오가노이드 부분을 계속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FDA도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는 무조건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AI나 뭐 머신러닝, 오가노이드 아니면 세포를 이용한 데이터가 명확할 시 동물 실험을 대체해주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동물 실험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빅파마 입장에서도 돈을 덜 들이고 시간이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걸 고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부분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같이 가는 시장인데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신약 개발 이런 분야, 뭐 장기 재생, 로봇까지 이 시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더 매력이 있었던 이유는 요즘에는 상장을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좀 괜찮아 보이면 상장을 맞아요. 해주는 게 아니라 유망하고 기술력 있어 그렇죠. 보이고. 이거 좀 유망하다 정도에서 이제는 상장을 안 해주고요. 계약이 있느냐,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느냐, 실질적인 숫자 그렇죠. 찍히냐. 내년 정도면 돈을 좀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파트너사들 중에 빅파마가 있느냐. 네.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상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이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로 상장을 하는데 옛날 기업들보다 심지어 더 싸게 상장을 합니다. 밸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상장을 해요. 왜냐하면 상장해서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신규 상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인드바이오가 최근에 ADC 강자였잖아요. 아까 이제 RNA 이야기 해주셨는데 알지노믹스는 어떻게 좀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올릭스에 이어서 다크호스가 될지. 그렇죠. 예. 저는 뭐 올릭스와 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미 일라일리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쵸. 일라일리와 총 계약 규모 1.9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플랫폼 계약이었는데 물질마다 계약금을 받는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증권신고서에 매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 보시면 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70억 정도로. 아까 말한 스펙 조건들이. 네, 나와 있어서 아마 물질 하나당 계약금만 70억 원 정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플랫폼의 가치가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알지노믹스는 항암제 쪽에서는 자체 플랫폼을 접목시킨 물질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교모세포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그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쪽도 진행 중인데 요즘 RNA와 뇌질환 쪽의 조합이 너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딜도 많이 나오고 있고 RNA 대장 기업들도 BBB 셔틀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있고 ABL바이오도 뭐 일라일리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알지노믹스도 뇌질환 쪽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ABL바이오와 한 건을 체결한 이후 한 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알지노믹스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그냥 RNA 플랫폼이 아니라 RNA를 이용해서 멀티 교정, 멀티 편집 플랫폼이에요. 그냥 기존에는 단일 교정만 가능한 플랫폼이 더 많았었다라고 한다면 알지노믹스는 멀티,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치료용 RNA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작가님, 빅파마의 선택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네. 빅파마가 선택한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일단 금리나 키워드가 있으니까 바이오 전체로 좀 시장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 작은 기업보다 약간 실적이 나오거나 맞아요.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많이 나올 필요 없고 흑자 전환을 했느냐 혹은 흑자 전환이 임박했느냐 그게 좀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뭐 말씀해 주신 빅파마와의 계약 여부, 계약을 했느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좋으면 결국에는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을 때 괜찮았느냐 이 정도만 되어도 요즘에는 기업의 가치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본다면은 뭐 금리나뿐만 아니라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기술 수출을 잘 하고 뭐 이제 마일스톤 수령도 좋은 기업들이 잘 올라가는 걸 보면은 딱 그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FOMC 12시간 후면은 네. 아마 결과도 나올 것 같고 조금 12시간도 채 아니지 않을까요?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더 흘러가면요. 이제 오라클도 실적 발표 그리고 그렇죠. 가이던스 발표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일단 내일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꼭 잘 체크하셔서 국내 시장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